30년을 들여 완성한 지하 요새가 단 72시간 만에 침묵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방패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은 현대전의 공식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땅 속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요새가 있었습니다. 핵시설까지 철저히 숨겨둔 지하 100미행 깊이의 이 기지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로 여겨졌습니다. 이란이 지난 30년 동안 공들여 완성한 이 거대한 지하 도시는 놀랍게도 무력화되는데 고작 7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0년에 걸친 노력이 단 3일 만에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전쟁 첫날만 해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으며 기세를 올리던 이란은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란의 반격 능력 가운데 92%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는 단지 군인들의 싸울 의지가 꺾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물리적으로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조 달러를 투입해 만든 방패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뚫릴 수 있었는지를 두고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어도 자물쇠가 녹슨 수준이 아니라 금고 자체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 속에 파묻힌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요새를 설계한 핵심 기술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견고하던 지하기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침묵하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볼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난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30년의 신화가 3일 만에 끝난 이 사건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이란 남부 미사일 기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한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위성 사진에 포착된 장면을 보면 산 중턱에 선명하게 뚫려있던 터널 입구들은 이제 거대한 잔해더미와 돌무더기에 묻혀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기지 내부에는 수천 발의 정밀 미사일이 쌓여 있지만 이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현금이 들어있지만 단순히 자물쇠가 고장난 정도를 넘어 금고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영구히 매몰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 대부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발사대 335기 이상이 침묵했으며 이는 이란이 보유한 전체 발사 능력의 약 70%를 차지하는 규모로 거론됩니다. 미사일 재고의 3분의 1은 물리적으로 파괴됐고 나머지는 땅속에 매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타격은 실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개전 첫날에는 탄도미사일 480발과 드론 540대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지만 불과 열흘 뒤에는 하루에 40발조차 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격 능력이 무려 92%나 증발한 셈입니다.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밖으로 꺼낼 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발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국가적 자산인 핵시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3곳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탄즈의 경우 입구 건물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역시 국영 방송에 출연해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직접 시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로 인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소 수년은 후퇴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산속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모든 핵 인프라가 한순간에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숨기고 또 숨겨도 소용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자 요새의 무력화는 이란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해 보일 정도로 땅속에 집착하며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던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이란이 잊지 못하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발발해 8년 동안 이어진 이라크 전쟁은 이란이라는 국가의 영혼에 깊고도 잔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5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시 이란이 겪어야 했던 가장 비참한 현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적군의 무차별적 폭격 앞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라크 공군기가 수도 테헤란 시내 한복판까지 침투해 민간 건물과 주요 군사기지, 그리고 국가 경제의 젖줄인 석유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동안 이란은 그저 무력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폭탄이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군력의 열세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를 8년 동안 온몸으로 겪은 이란 지도부는 전쟁이 끝난 뒤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늘에서 적을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적이 닿을 수 없는 깊은 땅속으로 숨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란 전역에서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파고 들어가는 이른바 두더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10뱀나 20뱀 정도가 아니라
미군이 보유한 일반적인 폭탄이 뚫고 내려올 수 있는 한계인 30M를 훌쩍 넘어 지하 100M까지 내려가는 전대미문의 대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00m로만 내려가면 어떤 강력한 폭격에도 안전할 것이라는 계산은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이라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전역에 약 30개의 지하 미사일 도시와 100개가 넘는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국가 예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2조에서 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땅을 더 깊게 팔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 논리는 이란 군부 안에서 거의 성역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요새에는 설계 단계부터 간과된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 훗날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려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라면 반드시 바깥과 연결되는 창문과 환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 역시 이 기본적인 건축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하 100m라는 깊이는 폭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숨쉬고 작동하는 인간과 기계들에게는 거대한 밀실이자 산소가 부족한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이 동시에 호흡하며 작전을 수행하려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할 거대한 환기구가 필수였고 수많은 미사일 장비와 통신망을 가동하려면 지상에서 연결된 강력한 전력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야 했습니다. 외부와 명령을 주고받을 통신선 역시 결국 지표면 위로 안테나를 길게 뻗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란은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 깊이만큼 더 많은 생명줄을 지상에 노출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험준한 산맥 중턱에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거대한 터널 입구와 곳곳에 솟은 환기구들은 정밀한 위성사진 위에서 마치 여기가 목표물이라고 알리는 이정표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연지형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자리한 인공적인 구멍들은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모든 숨구멍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좌표를 낱낱이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란이 안전의 상징이라 믿었던 그 요새는 사실 미군의 정밀 타격 리스트 맨 윗줄에 차례대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가 자신의 눈만 가리면 남들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란은 거대한 지하시설의 입구가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철저한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눈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고 있었고 정밀하게 파악된 그 좌표를 향해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전력이 사상 유례없는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영국 남부의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는 거대한 엔진 굉음과 함께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 편대가 차례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폭격기 전개로 B-1B-15대와 B-52H6대가 가세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로 묘사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괴물 같은 폭격기들이 평소 장착하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이 0파운드급 GPS 유도폭탄으로 가득 채웠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적의 방공망을 사실상 무시한 채 목표물 바로 앞까지 직접 날아가 확실하게 숨통을 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됐습니다. B-1B 편대가 이란 상공에 도달하자마자 지하 요새의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가는 정밀하게 설계된 고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작전의 첫 단계는 모든 출입구를 돌무더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톤의 정밀 유도 폭탄이 터널 입구를 정확히 타격하자 견고하던 안반이 갈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접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던 시야는 단 몇 초 만에 거대한 잔해 더미로 뒤덮였고 외부와 이어지는 물리적 통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상에 노출된 모든 환기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지하 100m 깊이에서는 수천 명의 병력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와 장비가 뿜어내는 열기가 빠져나갈 곳을 잃고 내부 온도를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채우고 시야가 흐려지는 극도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묘사도 나옵니다. 이어 전력 공급선과 통신망이 차단되자 요새 안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팔을 뻗어도 손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지만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점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정밀한 공포의 전술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차단은 곧이어 등장할 진정한 파괴의 전령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소리 없이 날아오른 비, 이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했을 때 이란이 자랑하던 철통 같은 방어막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이 유령 같은 존재는 레이더망의 단 한 점의 전자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유유히 비행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최신형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겹겹이 배치하며 스텔스기조차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비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경보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가운데 미군의 전자전기가 중국산 레이더의 주파수를 교란하고 위치를 특정해 파괴해버리는 동안에도 이란군은 그저 어둠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전시장 부스에서 화려한 숫자로 시연되던 장비들이 실제 전장에서는 먹통이 되어버린 이 결과는 중국산 무기에 의존해온 국가들의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비의 뱃속에서 투하된 GBU, 57이라 불리는 특수관 통탄, 즉 괴물 같은 파괴력이 지상에 닿는 순간 시작됐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소형 지하철 객차 한 량의 무게와 맞먹는 14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성층권에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며 강화 콘크리트 18물을 그대로 관통해 들어갔습니다. 이 폭탄은 지표면에서 터지지 않고 목표한 깊이의 안반층에 도달한 뒤에야 내부에서 폭발하는 정밀 지연 신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하 80m 깊이의 폐쇄된 터널 한복판에서 이 400kg의 폭약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 시설을 보호하려고 두껍게 덮어놓은 안반층은 역설적으로 폭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밀폐된 용기 역할을 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충격파와 열압력은 터널 내부를 따라 사방으로 증폭되며 휘몰아쳤고 그 안에 모든 정밀 기계와 핵 원심 분리기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여버렸다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견고하게 쌓아올린 지하 방패가 오히려 폭발력을 내부에 가두어 고열의 용광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 앞에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란의 지하 제국은 한순간에 붕괴됐고 그 충격은 국경을 넘어 이란의 요새를 설계해준 보이지 않는 조력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요새가 처참하게 무너진 뒤 전 세계가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이 정교하고도 거대한 지하 설계를 가능하게 한 기술의 원천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란이 수조 달러를 들여 구축한 지하 제국의 설계도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아래를 파고들던 북한의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터널을 가장 잘 파는 나라를 찾았고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간 땅속을 파고 또 팠던 북한이었습니다. 1978년 발견된 제3땅굴처럼 서울에서 불과 44km 떨어진 지하 73m 지점까지 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대 터널을 뚫어본 그들의 노하우는 이란에게 매력적인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평양에서 북한의 핵벙커를 직접 설계했던 인류 전문가들이 테헤란으로 날아와 자신들의 생존 비법을 그대로 이식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안반지질에 최적화된 굴착 방식부터 폭격의 충격을 견디는 내부 구조,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환기 시스템과 비상 전력망 배치까지 북한의 기술력은 이란 지하시설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한 군사기술을 수출해 막대한 외화를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겠지만 이번 결과는 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가 미 공군의 정밀 타격 앞에 단 72시간 만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 지도부 역시 형언하기 어려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역시 전역의 군사지휘소와 핵무기 저장고를 지하 깊숙이 숨겨놓았고 그 역사는 이란보다 훨씬 길고 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한반도의 화강암 지반이 이란보다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숨 쉬어야 하고 전력이 공급돼야 하며 출입구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물리적 약점은 피할 수 없는 공통점으로 남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증명된 것은 깊이의 한계가 아니라 숨구멍만 찾아내 틀어막으면 어떤 요새도 거대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의 패배는 곧 북한 기술의 한계를 전 세계에 드러낸 셈이 됐고 그 여파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물론 우리 일상의 경제 영역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가 무너진 충격파는 단순한 군사적 경계선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들은
본부의 보급로와 통신망이 끊기자마자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무기를 공급받던 본진이 처참하게 무너지자 그들의 견고하던 방패막이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격변을 지켜본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례 없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삼축체계 예산을 8조 8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킬체인 타격 능력 강화에만 5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58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이란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국가 안보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여파는 국가 안보를 넘어 우리 일상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물 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최대의 글로벌 공급 자질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주유소 기름값도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이란이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요구하며 맞서는 팽팽한 교착 상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깊이 숨기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수천 년 된 군사적 공식은 단 72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요새를 설계했던 기술의 한계 역시 이제 전 세계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난공불락의 신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밀 타격의 공포와 고유가라는 가혹한 경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마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틀어막는 현대전의 시대에는 더 이상 완벽한 피난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아래 묻혀있는 그 기술의 뿌리가 과연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동북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